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근무 중인 이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혈우병 환우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혈우병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혈우병은 이제 환우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내부 장기 이외에도 근골격계에서 여러 가지 출혈 및 그 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이 가능해서 이제 환우분들의 삶에 많은 지장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두 가지로는 근육 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근육 내 출혈로 인해서 구획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 내 출혈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활액막염이나 아니면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환우분들에게 또 많은 불편감을 끼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인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통증도 이제 혈우병 환자들한테서는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근육 내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육 내 출혈은 우리 몸의 어느 근육에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잘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접적인 외상, 조금이라도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직접적인 외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에서는 붓기가 나타나고 열감이 있고 또한 그 출혈이 난 부위의 근육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그 위에 피하 조직에서 멍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 내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MRI 검사를 하게 되면은 좌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근육 내에 고여있는 혈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 초음파로 보게 되어도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근육 내에 발생한 출혈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러한 근육 내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근육 내 출혈이 발생을 하였다면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헤모필리아에서 권장하는 바로는 즉각적인 응고인자 보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는 구획 증후군이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므로 이제 그 단순 근육 내 출혈을 넘어서서 다른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른 합병증이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구획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하나의 이제 근육 안에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뭉쳐서 생겨져 있는 구획이라는 곳에 뭉쳐져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 구획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들도 위치를 하지만은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것들도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출혈이 지속이 돼서 압박이 되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순히 근육 내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혈관의 공급을 차단하고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돼서 추후에도 이제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근육 내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을 하셔서 추가적인 출혈을 막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응고인자 보충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처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된 근육의 보호 및 휴식을 하는 것과 이제 그 출혈이 난 부위에 얼음과 차가운 찜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얼음 및 차가운 찜질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한번 하실 때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며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시행을 해서 한 이틀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손상된 사지에 이제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거상 조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게 되겠고 필요하다면은 부목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틀에서 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다가 출혈이 멎게 되면은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가라앉게 되시면은 그 이후로 재활치료를 통해서 근력의 회복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 과정에 앞서서 재활치료 전에 예방적인 인자를 투여하셔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하시는 게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환우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관절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관절병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관절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관절이란 연골, 관절막, 인대 등으로 이루어진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고, 이러한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 관절 질환 또는 관절병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절병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외상의 귀환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혈우병에서는 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젊은 성인 10대 후기부터 20대 초반에도 관절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이유는 혈우병에서 관절 내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출혈로 인한 적혈구가 관절 내에 쌓이게 되고, 이 적혈구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염증 세포를 부르고 연골 손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활액막이 증식이 되게 되면은 이 활액막 내에서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게 되겠고, 새로운 혈관들이 더 많이 자라나게 되면은 또한 새로운 출혈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악순환을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절에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시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 관절은 출혈이 반복될수록 관절병증이 일어나서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과 통증을 환우분들한테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에 관절에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실 때 우리가 관절이 아픈 건지 관절 주변이 아픈 건지를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혈우병 환자에서는 근육 내 출혈도 굉장히 흔하게 되게 되겠고, 통증이나 붓기 같은 비슷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사실 혈우병 환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관절 통증과 관절 주변 통증을 구별하기에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주변 병원에서 이제 계속 관절에 물이 찼다고 해서 관절 물을 자주 뺐던 경우가 있었고, 물을 빼고 나면은 잠깐 통증이 덜한 듯 하다가 다시 계속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고, 우측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무릎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관절염 소견이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체 진찰상에서는 특이한 점은 제가 무릎을 구부릴 때는 환자분한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내측에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움직일 때는 통증이 있으나 남이 움직일 때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관절 병증보다는 관절 주변 병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무릎 주변의 힘줄에 이제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검은색 염증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기 염증 부위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더니 즉각적인 증상 소실이 돼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관절 병증과 관절 주변 병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절통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통증과 심부적인 안에서 느껴지는 우리한 통증의 특징을 갖게 되겠고, 관절 주위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소적, 그래서 짚어보라고 하면은 통증 부위를 딱 짚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동방 증상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마찰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좀 더 관절통을 시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 진찰에서 본인이 움직일 때는 통증이 있으나 남이 움직일 때는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관절통보다는 관절 주위 통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혈우 환우들도 이제 혈우 관절병증과 근육 내 출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한번 관절을 움직여 보라고 하셔서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는 내가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혈우병 관절염에 대한 차이는 가장 큰 특징은 발병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체중을 지지하게 되는 무릎이나 고관절 부위의 병변이 흔한 반면에 혈우병 관절염 같은 경우에서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출혈에 의해서 그런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외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무릎이나 팔꿈치 또는 발목 같은 부위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발병 나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0대에 시작을 해서 20대, 30대 초반에는 이미 관절병증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을 해서 통증이나 변형으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아직 많이 앞으로 써야 될 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우병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사실은 응고인자를 통한 관절 내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했던 스터디가 2011년도에 나왔던 에스피릿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는 중증 혈우병 환자의 이제 10년 동안의 관절 병증에 대해서 추적을 했었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3회씩 예방적 응고인자를 투약한 그룹과 하나는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투약을 시행한 경우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좌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4번 이상 관절에 출혈이 난 경우가 이렇게 출혈이 발생 시 투약을 했을 때 예방을 한 경우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발생을 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러한 출혈이 났던 곳은 특히 발목이나 팔꿈치, 무릎 쪽에서는 예방적인 투여가 사후 투약보다 훨씬 더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관절 출혈의 횟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절 출혈에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적혈구가 쌓이게 되고 이 적혈구가 관절 병증의 진행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슬라이드를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게 되면은 관절에 증상이 없이 유지가 됐던 환우들의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적으로 관절에 피가 난 경우가 약 1.8번,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절에 증상이 발생을 해서 관절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1년에 약 11번 정도까지도 출혈이 났던 것들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예방을 많이 한 환우일수록 좀 더 관절의 변형이나 관절염의 통증 같은 증상들이 적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관절 병증이나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혈우병을 관리하는 의사랑 상의를 해서 예방적인 인자 투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의 횟수가 관절병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관절 내에 그런 급성 출혈이 이렇게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했던 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경우 근육 출혈 내 출혈과 비슷하게 똑같이 응고인자를 투약을 하게 되겠고, 관절을 보호하고 올려놓고 압박하고 얼음찜질하고 다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부목을 가지고 고정을 해서 관절 내 출혈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게 내가 관절 내 피가 나서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체중을 부하하고 걸어도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관절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통증이 호전될 때까지는 체중 부하를 자제하게 돼서 약 일주일 정도는 걷는 것을 좀 자제하시고 필요하다면은 목발이나 지팡이, 워커를 사용하는 것들을 고려하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은 응고인자의 보충 아래에서 천천히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재활치료의 목표는 출혈 이전에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 및 근력의 회복이 주된 목표가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관절통에 대해서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진통제는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서는 세레브렉스나 트라마돌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천자, 즉 관절에 피가 났을 때 이 피를 뽑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관절 천자는 우리가 이 피를 뽑아낸다고 해서 피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에 관절 안에 남아있는 적혈구들에 의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즉각적인 통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호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약 24시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보존적인 처치 및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서는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3세 여자 환자시고요. 좌측의 무릎의 종창과 통증을 부소로 내원하였고, 이분은 혈액응고방지제,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혈액응고방지제를 복용 중이어서 굉장히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였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양측 무릎 내측에 관절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초음파 무릎 관절 아래로 저렇게 까맣게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소견들이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사기로 이렇게 바늘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제 관절 내에 이제 피가 차는 이제 혈관절 소견이 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피를 뽑아내고 나서는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절 천자를 하는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이제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제 괴로울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통제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도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인구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혈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타이레놀은 드셔도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같은 탁센이나 낙센, 이부프로펜 같은 계열은 조금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스테로이드성 함소염제를 사용한다면은 세레브렉스나 알콕시아 같은 콕스2의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를 활용하시는 게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스 같은 경우에서는 피부 문제만 없다면은 모든 파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고, 뭐 케토톱, 트라스트 원하는 거 다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성 출혈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관절 통증과 변형이 이제 발생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절이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절을 잘 움직이지 않으셔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동작을 하면서 재활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절 가동 범위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깨가 관절이 굳어버린다면은, 예를 들어 옷을 입는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할 때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머리를 감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팔꿈치, 특히 혈우 환우분들이 팔꿈치가 굳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팔꿈치가 굳는다면 우리가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시게 돼서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수가 있다. 또한 무릎이 굳는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것이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가 불가하게 되겠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소견들이 가장 있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 보존을 위한 관절 가동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미 이제 통증과 변형이 발생이 해서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재활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꿈치를 예시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의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일반인에서는 쫙 팔꿈치를 폈을 때를 0도라고 하면은 이게 10도 정도 더 펴질 수가 있고 총 150도 정도의 굴곡까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동이 얼마만큼의 각도가 보존이 됐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냐라고 해보게 되면은, 머리를 감고 밥 먹고 세수하고 이 세 가지 동작이 가장 많은 굴곡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굴곡의 필요도가 팔꿈치가 총 140도 이상 굴곡이 될 때 일상생활을 유용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팔꿈치가 서서히 굳기 시작한다면은 예방인자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전 관절 가동 범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꼭 하셔야 되고, 목표를 통증의 제한보다도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에 관절병증이 생기게 되면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펴지지가 않는 것들도 몇 도까지가 펴져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머리 위에 물건을 꺼내거나 아니면은 변을 본 다음에 배변 뒤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팔꿈치가 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총 팔꿈치가 15도 이상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15도 이상 굴곡되지 않도록 잘 펴는 치료도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쪼그려 앉기라든지 이제 무릎 꿇기라든지 양반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게 되겠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기에 앉을 때, 변기는 일반 의자보다 좀 더 높이가 낮습니다. 따라서 변기에 앉으실 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무릎 관절에 제한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점진적인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해서 출혈 이전의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이 중요하다. 요거 목표를 환우분들을 잘 명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130도 이상 밖으로 돌아가고 굴곡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서는 굴곡 구축이 15도 미만, 그리고 추가 굴곡이 150도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무릎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110도 이상 무릎이 구부러질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구부러질 수 있도록 관절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절병증이 있으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쪼그려 앉고 바닥에 앉고 변기에 앉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절병증이 발생하시면 저는 집안 환경 개선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환우분들께서 이제 참고로 들으실 만한 집안 환경 개선은, 우리가 바닥 생활 하지 마시고 꼭 의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소파, 침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변기에 앉으실 경우에 이제 무릎의 통증이라든지 낙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환우들 같은 경우에서는 변기 높이 조절 시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낙상을 줄일 수가 있고 변기에 앉으실 때 좀 더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관절 내 출혈, 근육 내 출혈들이 걱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축이 돼서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우 환우의 이제 피트니스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WFH, 그래서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헤모필리아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체력 증진을 권장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뼈 건강 유지와 근력 강화, 협응력, 신체 기능, 건강한 체중 유지 등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조치들을 잘 하시고 이전에 신체 기능을 회복을 하셨다면은 절대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체력 증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골밀도의 저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밀도의 저하가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낙상을 하셨을 때 골절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적이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 걷기나 조깅, 골프, 배드민턴, 자전거, 탁구 같은 운동들은 크게 상관없이 시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다칠 수 있는 경쟁적인 스포츠, 축구라든지 농구, 복싱, 레슬링 등은 이제 자제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반복적인 출혈이 있었던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방적인 인자투여에 대한 상의 이후에 위의 운동들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만성 혈우 관절 병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사실은 환우분들한테 가장 불편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약이나 파스를 사용해도 통증이 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사 치료,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에 대한 예시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든지 히루안이라든지 또는 화학적 활액말 절제술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입니다. 이것은
만성 혈우관절병증에서는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관절병증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형외과의 수술을 가는 시기를 늦추거나 비율을 낮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환우분들한테만 적용을 하는 게 적합한 시술이겠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주사를 맞는다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48시간 정도 기다리시면은 점진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효과는 4주 정도 지속이 되고 길게는 4개월까지도 지속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관절 내 정확하게 넣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겠고요. 하지만은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관절 내에 넣었을 때 관절 주변의 뼈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전신적인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혈당이 오른다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바늘로 찌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절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에서 6번 이하를 시행받으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이제 딱히 꺼려지고 많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혈흔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알루론산, 특히 히루안 주사를 이제 많이 맞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히루안 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인에서는 지금 현재 무릎과 어깨에서 투여가 인정이 되게 되겠고 관절의 윤활 작용 및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일반 인구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통증 경감 효과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최근에는 많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우 환자들에서 히루안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땠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2011년도에 총 24명의 무릎과 10명의 팔꿈치 그리고 25명의 발목에 병증을 가지고 있는 혈우 환우분들한테 히루안을 투여를 했을 때 통증이나 삶의 질 그리고 기능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히루안 주사를 맞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히루안을 맞아야 될까요?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혈우 환자한테서 그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좋다, 히루안이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스테로이드는 1년에 제한이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열면 된다면 히루안을 맞아보시고, 히루안을 맞았을 때 효과가 좋다면 히루안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만일 히루안을 맞았을 때 효과가 좀 부족한다라고 느껴보신다면 1년에 4번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환우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리팜피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적 활액막 제거라는 시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리팜피신은 원래는 결핵약으로 나온 약입니다. 근데 이 결핵약을 우리가 관절 내에 투약을 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적혈구로 인한 신생혈관의 증식, 새로이 자라나는 혈관을 이제 이 리팜피신이 짖어서 이제 혈관을 줄인다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었고, 이 신생혈관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 내 출혈이 줄기 때문에 혈우병 관절병증의 진행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컨셉을 통해서 이제 리팜피신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팜피신에 대한 연구 결과는 2018년도에 저희 대한재활학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팔꿈치나 무릎이나 발목 모두에서 통증을 호전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형이 발생했다든지 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관절병증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오히려 투약을 했을 때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병증이 약간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조금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조기 치료를 할 때, 그러니까 초기의 관절병증에서 리팜피신을 투약하는 것이 후기의 관절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후기의 관절병증에서 이미 관절 구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변형이 진행된 관절병증에서는 이러한 리팜피신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 있고 좀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리팜피신의 제한점은 주사 시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간 이상 부동자세가 유지가 필요하고 하루 정도는 압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약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시술 시에 심한 통증과 그 다음에 행동의 제한, 또한 조기의 관절병증에서는 효과가 있지만은 후기에서는 의문인 점을 고려를 할 때는 굉장히 제한된 적응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출혈이 잦은 초기의 관절병증, 1년에 4번 이상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예방적 응고인자보다 이게 관절병증의 진행을 막는데 우월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잘 하시고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욱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미 관절 구축과 변형이 진행된 관절별증 환자에서는 시도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혈우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육 내 출혈과 관절 내 출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성 관절병증에서는 관절의 출혈 횟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을 적절히 잘 하시고 경쟁적인 스포츠를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절병증에서 우리가 재활치료에서는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일상생활 동작 회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희루안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선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희루안으로 불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으신다면은 스테로이드 또한 1년에 4번까지는 해볼 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팜피신 같은 비수술적 활액막 제거술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 관절병증에서 1년에 4번 이상 출혈이 있는 경우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관절 내 출혈과 근육 내 출혈 외에도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과사용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통증들로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자가 진단보다는 우선은 의사를 보고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환우분들의 삶의 질이나 앞으로의 관리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이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